자,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9월달 9월 강의가 시작됐는데, 강의가 시작되는 것하고 맞추어서 발맞추어서 강의실도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새롭네요. 그쵸? 예, 저만 새로운가 봐요. 네. 에어컨 켜주시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들 아마 오전에 문제 푸시느라 많이 좀 지치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고, 이 모의고사 강의는 뭐 이미 7, 8월 달부터 그렇게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세팅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아마 선생님들도 좀 느낌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매 주마다 한 번씩 와서 전체 영역을 한번 테스트 해본다.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사실 이제 가장 좋은 건 전체 영역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확인을 해보고. 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네. 자, 확인을 해보고 진행이 되면 좋은데 모의고사 문제라는 게 한정되어져 있고,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모르는 것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문제로 내는 것하고 이게 얼마나 오버랩이 되는가에 따라서 정말 다른 결과들이 있습니다. 네, 이 분위기가 이렇게 좀 모아져야 되는데 다들 이제 지금 식사하시고서는 아주 편안하신가 봐요. 시험 끝나고 나면 원래 좀 이렇게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기분이 좀 그렇죠. 여유도 생기고 좀 나름 어쨌거나 모의고사를 끝내고 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텐데, 네, 어떠셨는가는 나중에 또 들어보겠지만 표정들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첫 시간이라서 이게 2달 단위로 계속해서 강의가 끊겨서 갑니다. 우리가 8회차 강의를 하잖아요. 8회 강의를 하면 지역, 정신, 성인, 여성, 아동, 이게 이제 5개의 과목이 순서대로 돌아가는 형태로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들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순서가 그런데 속도가 계속 조금씩 빨라지는 거죠. 예, 이제 7, 8월 달만 해도 지역을 2주에 걸쳐서 봤었는데, 오늘 지금 1시간, 오늘 하루로 지역사회 간호의 전체 한번 리뷰를 해보는 그런 차원의 문제였고, 그 다음 주는 정신이고, 그 다음 주는 성인이고, 그 다음 주는 여성 아동,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나면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또 지역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순서를 새겨드리냐면, 공부를 하는 방식이 앞으로 남은 시간이 시험 때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순서대로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각자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한 가지의 과목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 마시고, 다 알고 다 모르고와 상관없이,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완벽하게 하고 싶잖아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내가 소화하고 완벽하게 익혀가지고 문제에 뭐가 나오든지 다 맞출 것이다. 그렇게 접근을 하면 남은 시간 안에 정말 괴로울 수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을 이제 턴을 정해놓고 순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그냥 흐름을 따라서 그냥 가세요. 좀 부족함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지만 이제 한 번 더 지역사회가 나올 때, 한 달 후에 지역사회 간호학이 나올 때 아마 선생님들 느끼시겠지만, 내가 이전에도 이런 문제를 틀렸었다, 이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었는데 이걸 공부했었는데 내가 답을 잘 못 썼다, 그런 걸 또 못 쓸 때 오는 그 절망감이라 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그렇게 다 중복되진 않지만 때때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도 이게 다 볼 때마다 새로울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진 않더라도 순서를 지역사회 간호부터 시작해서 여성 아동까지 이제 9, 10월 달 강의 안에서 쭉 흐름을 가지고 간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번 주에는 지역사회 간호를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본다. 다음 주까지는 또 정신간호 리뷰해본다.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 복습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그걸 턴을 바꿔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다음 주에 시험을 대비해서 정신간호만 공부할 거야, 뭐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갑자기 하던 패턴을 바꾸면 참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복습의 형태로 그냥 쭉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단원씩, 한 과목씩 조금 더 이전에 부족했던 것들을 좀 채워가면서 계속 그렇게 좀 화이팅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지치셨겠지만 저도 그래서 최대한 강의를 늘어지지 않게 아주 콘사이스하게 정말 간결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그렇게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오늘부터는 아마 이미 다 답안지 제출하셨죠? 네, 예, 감사합니다. 대답도 해주시고 답안지를 내신 걸 제가 다 리뷰를 하고 이제 리뷰가 아니라 채점조차도 채점까지도 시작부터 끝까지 다 제가 해요. 그래서 채점 다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전체 강평을 하는 걸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계속 할 텐데, 인강으로 들으신 선생님들도 인강은 기본적으로 우리 직강에서 보게 되는 이 시험의 평균 최대값, 그러니까 가장 최고점, 최저점, 그리고 평균치, 그리고 각 항목들마다 각 그 번호들마다 문제들마다 정답률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정보를 같이 나누게 될 테니까, 물론 이제 직강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러면 인강과 직강을 다 합쳐서 그런 대표성을 띠느냐, 제가 지난주 강의를 잠깐 생각해 보면 답안지를 잘 쓰시는 분들만 내신 건지 정말 많이 점수가 높더라고요. 문제를 제가 난이도를 너무 낮춘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난주 7, 8월 달 마지막 주차가 여성 아동에서 아동 간호에 많은 포션이 있었던 그런 시험이었는데 정말 잘 쓰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거 뭐 기죽이는 게 아니라 실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선생님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어떻게든 시험 보고, 시험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시험 보고 그 점수를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한 거 아니냐. 이건 우리가 지금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은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뭘 알고 뭘 모르는지에 초점을 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설령 점수가 좀 안 나와도, 그렇죠? 오늘 내가 이 문제를 틀렸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 문제를 다시 나온다면 틀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차분하게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뭐 직강에 와서 직접 문제를 풀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시간 세팅을 해두시고, 시간이 남고 뭐 시간이 모자라고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마다 그래서 뭐 오늘은 내가 시간이 남을 것 같으니까 시험 시간을 줄이고, 뭐 다음 주에는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으니까 시험 시간을 늘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그 규격화된 시간 안에서 문제를 전체를 해결하는 그런 연습들을 계속 좀 해가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뭐 오리엔테이션이 따로 필요한 게 아니니까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자, 2018년 학교보건 기본 방향. 자, 1번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학교보건 기본 방향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제 학교에서 기간제로 근무를 하시거나 또는 이제 여러분들 내년에 합격해서 학교에 가게 되면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뭐냐면 학교보건 기본 방향입니다. 각 교육청들마다 학교보건의 실제 업무나 그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원칙이에요. 기본적인 그 흐름, 뭘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진행해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학교보건 기본 방향에 심폐소생술 등을 통한 학교 구성원의 안전 확보의 기본 방침 및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심폐소생술이 나오면 문제 1번에서 그래서 답을 쓰라고 하는 게 이게 학교보건법 9조 2에 해당된다. 뭐 왜 기억 하나만 있냐, 뭐 니은이나 디귿이나 니을이나 뭔가 맨날 물어보던 것처럼 많은 걸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학교보건법 안에서 9조 2항에 나오는 이 심폐소생술 등을 포함하는 보건교육에 대한 보건교육의 그 법 조항 자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새겨두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기본 방침에 이렇게 돼 있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을 강화해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 시에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한다. 이런 기본 방침들을 진행을 할 때 근거가 뭐냐, 우리가 보건교사 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베이스가 되는 근거, 법령들을 좀 익혀두셔야 되는데, 학교보건법을 오늘 문제 중에 그렇게 많지 않지만 학교보건법은 시험장에서 분명히 한두 문제 이상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쉽든 어렵든, 자, 쉽고 어렵고의 갈라짐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알면 쉬운 거고요, 내가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그래요. 시험장 갈 때까지.
그러니까 어렵다 내가 몰라서 어려운 거지 다른 사람도 똑같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쉽다 내가 알아서 쉬운 거지 그 문제가 진짜 쉬운 건지는 다른 사람들을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옆에 사람이 맞춘 거 못 맞춘 거 이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아는 거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죠. 자, 그래서 근거를 보면 학교장은 모든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 근데 이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법령이 뭐냐? 근거가 뭐냐? 그게 학교보건법 제9조 2죠. 자, 거기 오른쪽 첫 번째 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교육부 장관은 학교에서 두 번째 줄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거기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그게 지금 문제에서 근거가 된 것이죠. 자,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네, 그리고 바로 밑에 2번 보시면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네, 거기까지가 법령 안에서 다 제시되는 겁니다. 이제 저도 문제를 내는 이제 9, 10월 달 문제를 내는 시즌이 굉장히 가슴이 뛰면서도 정말 힘든 때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잘 안 만들어져서 그리고 항상 새롭게 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7, 8월 달에 우리가 봤던 지역사회 간호학 파트의 문제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거 다시 복습하시고 그걸로 익히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지나갔으니까 지나간 건 그냥 버리나 이게 아니고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그걸 다시 다 내고 싶을 정도로 좋은 문제들인데, 그러나 이제 법령에 관련된 것에 있어서 법령을 어떤 수준에서 문제를 낼 건가가 관건이에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제가 자 선생님들 뭐 7조, 9조, 10조 뭐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그게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찍을 수 있으면 저는 뭐죠? 점쟁이죠. 그렇죠? 그런 거 못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법령들을 가지고 어느 수준까지 문제를 낼 것인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교육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거기 들어가는 내용으로 심폐소생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당연히 법령 안에서 심폐소생술이라는 명칭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뭐가 중요하죠? 심폐소생술 자체가 중요하죠. 그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는 지금 지역사회를 하고 있지만 성인, 여성, 아동 다 통틀어서 응급처치라든가 CPR에 관련해서 어떤 중재적인 내용들을 다뤄야 할 것인가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하단에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자, 학교보건 기본 방향에 지금 문제에 나와 있던 것의 후단인데, 자, 학생,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교육을 통한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양가로에 반드시 최소 1개 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한다. 그 다음 바로 밑에 내려가 보시면 두 번째 교직원 모든 유초중 고등학교의 학교장은 학교보건법 제9조 2의 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1에 1 및 별표 9에 따라서, 자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그 10조의 1이 뭔지 제가 각주에 넣어놨거든요. 한번 읽어보죠. 거기 가시면 10조에 보면 학교의 장은 법 제9조 2의 2항에 따라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별표에 따라서 이것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가 거기에 2번 동그라미에 보면 이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 결과를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런 이제 아주 세부적인 사안들이 법령 안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육 결과를 제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역사회 간호에서는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육을 실행했을 때 교육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인가. 그러면 응급처치를 하는데, 특별히 심폐소생술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무엇을 가지고 이걸 평가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문제 중에 그런 내용이 있지만 이게 인지적인 영역이냐 또는 태도와 관련된 부분이냐, 정의적인 영역이냐, 아니면 심동적인 영역이냐, 평가에 뭐가 있을 수 있죠? 도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의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평가의 범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문제를 좀 확장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다라는 거죠. 자, 이 페이지 그래서 거기 넘어가서 보면
두 번째 줄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련 교육을 받았거나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 교육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뭐라고 돼 있냐면 생략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문제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동떨어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은 당장 지금 심폐소생술 이걸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은 여기 교육 대상에 안 넣어도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 지금 박스 안에 보면 교육계획 수립 시에 교육 대상에 포함해야 되는 교직원의 범위가 나오죠. 모든 교원, 두 번째 보면 강사, 그리고 교육감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까지 다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식당에 있는 식당에서 근무하는 그 근무자들을 다 이걸 시켜야 되는데 그럼 다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부르게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뭐 수당을 제공하고 뭐 이런 어려운 복잡한 것들이 있대요. 실제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게 법이 실제하고 항상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관련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시험 대비해서 학교보건법을 보실 때 이게 지금 그냥 이거 자체로 내가 암기하는 게 끝이 아니고 이거 실행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용하거나 활용되어지는 측면이 있구나. 여기까지 가시면 더 법령을 좀 생동감 있게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고요. 자, 2번. 다음은 모 간호대학의 기말고사 문제의 일부이다. 빈칸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네, 모 간호대학이 맞는지 아닌지는 제가 냈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뭐 이거는 저작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냈던 문제를 좀 변형한 거라서. 자, 박스 안에 보시면 근로자의 절주 프로그램의 효과를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근로자가 대시되는데 왜냐하면 특히 산업장에서는 음주 관련 산업재해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적용될 수 있는 땡땡 모델은 건강 관련 행위 변화, 특히 음주 행위 변화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유용한 이론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 모델이다. 여러분 그 첫 번째 박스에서 문제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절주 프로그램을 적용하는데 어떤 건강증진 이론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거예요. 근데 건강증진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행위의 변화가 어떤 단계에 의해서 변화되어 가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뭐죠? 변화 단계 이론 또는 범위론적인 모형, 횡이론적인 모형. 정확하게는 횡이론적, 범위론적 변화 단계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에서 이 변화를 시킨다. 원래 건강 관련 행위 변화는 모든 건강증진 이론은 다 뭐에 관심이 있냐면 행위 변화에 관심이 있죠. 여기는 분필도 좋네요. 제가 지금 적응이 안 돼가지고 강의실에 칠판도 잘 지워지고 행위 변화에 관심이 있는데 이 행위 변화 자체에는 모든 건강증진 이론이 관심이 있죠. 근데 이 행위 변화에 단계가 있다, 순서가 있다, 어떤 스테이지가 있어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진행되어 간다라고 한다면 이런 변화의 흐름이라든가 변화의 순서를 이해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활용될 수 있는 이론이 있다. 이게 지금 변화단계 이론의 핵심이죠. 변화단계 이론이나 범위론적 변화단계 이론, 행위론적 변화단계 이론은 시험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제가 매년 기억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다가 꼭 시험 한 일주일, 2주일쯤 남겨놓고 저한테 그러세요. 이거 작년에 나왔는데요. 올해 또 나올까요? 그럼 제가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알면 알려드리죠.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작년에 나왔으면 올해 안 나온다?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나온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얘는 행위 변화에 있어서 그 단계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어떤 흐름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두 번째 박스에 보니까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에 보면 국민건강증진 사업이라 함은 니은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답은 보건교육입니다. 그래서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생활의 실천. 그 다음 12조에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서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제가 문제를 물론 막 순서를 맞춰서 내진 않지만 선생님들 1번과 2번의 공통 단어는 뭘까요? 1번 문제하고 지금 기입형 1번 문제랑 2번 문제의 공통점이 뭘까요? 답을 안 해주시네요.
보건교육이죠, 보건교육. 위에도 보건교육이고 밑에도 보건교육이에요. 그렇죠? 위에 보건교육은 학교 보건에서 보건교육을 법령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보건교육이고, 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밑에는 보건교육이 나왔지만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서 보건교육이라는 어떤 도구 내지는 실행되어지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근데 보건교육을 얘기하든 건강증진을 얘기하든 항상 건강증진 관련 이론이라든가 모형이라든가 모델들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 왜 그렇게 이 모델, 건강증진 모형, 건강증진 모델, 이론 이런 것이 자꾸 시험에 출제되는가를 이미 이론 강의 때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했지만 그게 가장 실제를 볼 수 있는 좋은 틀이 되는 거죠. 프레임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2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범이론적인 변화 단계 이론, 다시 한번 그 이론을 새겨갈 때 이론의 흐름이 무엇인가, 구성 요소가 뭐냐, 어떤 것들이 거기서 중요하냐. 사실 지금 9, 10월 달의 강의에서는 아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모르는 영역, 내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답을 쓰기가 애매하네, 이런 것들을 다시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접근이 다 필요한데, 자, 거기 범위론적 변화 단계 이론에 다음 페이지 보시죠. 3페이지 왼편. 계획 전 단계, 계획 단계, 준비 단계, 그 다음 행동 단계, 유지 단계. 사실 이렇게 지금 변화 단계 이론에서 단계가, 변화 단계 자체가 흘러가는 것을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알아서 거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떠한 전략들이 적용되는지 또는 그 안에 들어가는 변화 과정이 무엇인지 이게 다 다시 문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게 아니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을 뭐 또 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가. 이제 저는 이런 거죠. 만약에 나온 것이라서 다시 나오지 않으면 그럼 우린 기출문제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게 단순히 변화 단계 이론이 또 나온다, 그럼 변화 단계 이론이 또 나온다, 또는 기출됐던 어떤 문제가 또 나온다, 그럼 내가 100% 맞출 수 있는가?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나왔던 문제가 다시 나오는데 틀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기출문제를 안 풀어봐서가 아니라 기출문제가 변형되어서 어떤 형태로든 다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으면 문제를 못 풀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일단 두 가지의 프레임을 정확히 기억하시는데, 이 이론이나 모형이 어디에 활용되는 거냐면 건강 행위가 바뀌는데, 행동이 변화되는 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특별히 순서가 있다, 단계가 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단계로 이동되어 갈 때 활용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변화 과정이라고 하죠. 변화 과정. 자, 그래서 거기 3페이지 왼편 하단에 보시면 변화 과정 한번 보죠. 거기 한 변화 과정 읽어봅니다. 변화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읽으면 당연히 알 것 같지만 이걸 내가 글로 쓸 때도 서술하거나 논술하거나 설명할 때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고, 자, 바로 밑에 이미 지금 이걸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물론 한 번 더 지역사회를 볼 시간이 있지만 마무리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의식고치, 그리고 극적 완화,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 자기재평가, 환경재평가, 자기선언, 역조건화, 강화요법, 자극통제, 사회적 개선까지 쭉 흘러갑니다. 우리 뭐 맥을 공부할 때 기본 이론을 가지고 볼 때나 심화 이론 때나 7, 8월 달이나 계속 이런 영역들은 반복이 됐죠. 제가 오늘 그 점심을 보통 잘 안 먹는데 점심을 먹을 일이 있어서 먹다가 같이 저랑 점심 먹었던 이 학원 직원분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 공부를 못했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000페이지까지 책이 있으면 항상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밖에 안 봤다. 열심히 공부해서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완전히 막 책이 다 막 너덜너덜한데 뒤에 11페이지부터 1000페이지까지는 하얗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근데 제가 그걸 듣다가 갑자기 인사이트가 딱 생겼어요. 시험을 보는데 어려운 이유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잘 모른다고 생각되는, 그러니까 잘 익혀지지 않은 것을 조금 더 숙지를 해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변화 단계 이론을 설명해 보세요 하면 모를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럼 변화 과정 하나를 가지고 직접 물어보면 그건 내가 잘 모르겠다고. 근데 그게 딱 시험에 나오면 답을 못 쓰면 오류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번에 보면 딱 한 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페이지 수로 치면.
그래서 그것을 꼭 다시 한번 좀 익혀가시되, 간혹 용어가 좀 다르다고 해서 막 헷갈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책에 A라는 책에 나오는 용어랑 B라는 책에 나오는 용어랑 C라는 책에 나오는 용어가 각각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 대체적인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잡아서 좀 익혀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읽어보시고 가는데, 앞에 제일 두 개 중요한 게 뭐냐면 3페이지 왼편 하단에 의식고치 다시 한번 보시죠. 의식고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 건강행위 문제뿐만 아니라 그 결과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뭘 높이는 거죠? 인식 수준을 높인다. 인식 수준을 높인다. 이따가 뒤에 문제가 있으니까 또 다루겠지만, 지금 감염병이 돌아서 뭐 메르스가 어디로 퍼졌는지 모른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감염된 사람을 찾아야 되죠. 네, 감염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찾으려면 전 국민의 뭐가 높아져야 될까요? 인식 수준이 높아져야죠. 감염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보면서 변화 단계 이론은 한 사람이 그 다음 변화 단계로 이동돼 가는 것도 맞고, 한 집단이 점차 변화돼 가는 것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좀 확장을 하면. 근데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감염병의 관리가 잘 되고 전파가 안 되도록 차단을 하려면, 그것을 잘 관리하려면 대한민국의 감염병에 대한 인식 수준 자체가 올라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변화 단계 이론이 응용되어지는 거죠. 자, 거기 니은도 보시면 극적 완화, 불건강한 행위 위험 요소와 함께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표출함으로써 변화에 대한 양가 감정을 해소시킨다. 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면 개인이 느끼는 정서적 경험이 고양되면서 문제 행동의 영향 정도가 감소되는 변화 과정. 그러니까 극적인 완화하면 사이코드라마를 떠올리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 속에서, 심리극 속에서 자기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감정을 느낀다, 그것 때문에 행동이 바뀐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 다음 거기 3페이지 오른쪽에 자기재평가, 자기재평가와 환경재평가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재평가, 환경재평가, 또 이 사회적인 재평, 사회재평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이 있는데, 재평가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거기 자기재평가를 보세요. 특정한 행동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자아상에 대해서 지적이고 정의적인 평가를 한다. 어떤 행동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다르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재평가를 내려가 보면 니을에 개인의 행동 습관의 유무가 자신의 사회적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지적 정서적으로 평가한다. 그럼 내가 행동하는 것이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안 주는가에 대한 평가도 재평가에 포함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재평가뿐만 아니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치읓에 가서 보면 사회적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 용어가 있어요. 선생님들 이것을 여러 차례 보셨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높아심에 한 번 더 좀 강조를 하고 가는 겁니다. 사회적 개선, 사회적 해방에 보면 상대적으로 취약하거나 억압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회나 대안을 확대시켜준다. 정책으로 개입한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죠. 보건정책으로서 지역사회의 노인들을 요양하고 노인들을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시작했다면 변화 단계 이론에 근거하면 이건 어떤 변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러면 정책이 개입돼서 뭔가 사회적인 변화가 생겼다? 그럼 사회적 개선이 되고 사회적 해방이라고 그것을 풀어서 쓰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시면 특정 이론에서 지금과 같이 구성 요소들을 하나하나 이제 차분하게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는데, 이 구성 요소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쓰이는가, 그것이 어떻게 응용되는가, 어떻게 해석되는가, 이건 직접 본인이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선생님들 우리가 그 임용 준비를 하고 모의고사 강의까지 올 때까지 늘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학원의 강의에 와서는 좀 편안하게 즐겁게 좀 쉬시다가 집에 가서부터 공부를 하시면 된다고. 근데 그 공부의 시작이 뭐냐면 정말 이제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읽어가고 확인해가고, 그게 문제화될 때 맞출 수 있는 역량을 계속 높이는 거죠. 근데 그걸 뒤바꿔서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이거 글자를 다 읽어드리고, 요건 요거 뜻입니다, 요건 요거 뜻입니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가는 것이 친절한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90월달 강의로 들어가면서는 저도 하다 보면 조금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반드시 좀 읽어보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절박함이 느껴지잖아요. 얼마 안 남았는데 시험장에 가서 이것도 못 쓰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선생님들 이론은 시험에 나옵니다. 그쵸? 어떤 이론이 나오는지가 명확하면 그 이론만 공부하면 돼요. 근데 어떤 이론이 나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니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론들을 다 출제선상에 두고 공부를 하는데 그럼 모든 이론들을 출제선상에 두고 그 이론들이 가지는 구성요소, 그 이론들의 구성요소의 정의, 그 구성요소를 실제에 투입할 때 이걸 뭐라고 내가 응용을 할 것인가, 해석할 것인가, 적용할 것인가 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이제 남은 기간 안에 정말 최선을 다하셔서 지역사회 간호에서는 해야 되는 게 사실 딱 정해져 있어요. 오늘 문제를 푸시면서 어떤 느낌이셨는지 한 분 한 분 들어보면 이제 네 다들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이게 결국 뭐냐면 알고 모르는 문제들을 갈라내기 전에 정말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반드시 다시 새겨보는 게 지금 이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이론들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다시 보는 것이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죠. 3번. 4페이지 3번. 강의실이 커지니까 이 심리적 거리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선생님들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앞에 이렇게 벽이 있는 느낌이에요. 얘기를 해도 이렇게 메아리를 치는 느낌. 네, 저만 그렇게 느끼고 있나 봐요. 네, 홀로 떨어진 느낌. 네, 광야에 홀로 서서 뭐 사막에 홀로 떨어져서 막. 네. 자, 3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3번은 아주 쉬운 문제인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또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3번에 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펄 이렇게 해놓으니까 진주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겠지만 네, 웃긴 거였습니다. BPRS의 계산 후에 사업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주 사용하며 건강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으나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5가지 항목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이건 BPRS랑 펄, 뭐 매치 이런 이른바 우선순위를 판정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쵸? 근데 적어도 임용을 준비하면서 기출문제를 보아왔다면 BPRS가 계속해서 출제됐던 것을 알기 때문에 BPRS가 뭐의 약자죠? Basic Priority Rating System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적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선순위를 기본적인 기초적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시스템인 BPRS에서 A 플러스 2B 곱하기 C 뭐 이렇게 계산을 했던 기존에 기출됐던 문제들에 연결돼서 자, 펄은 BPRS의 계산하고는 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뭐라고 써놨습니까? 거기 보시면 박스 안에 각 평가 항목에 기억을 부여한 후에 5가지 항목의 점수를 곱하여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까지를 보고 이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사실은. 그쵸? 자,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평가 항목 중 하나라도 불가의 판정을 받으면 보건사업은 망한다. 뭐 이런 거죠. 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답은 답은 이미 써 있지만 여러분들 그 PARL 이게 뭐냐를 알아야 문제를 풀잖아요. 그쵸? 일단 답은 각각의 항목의 점수를 어떻게 매기죠? 0 또는 1이에요. 0 또는 1. 네, 분위기가 점차 안 좋아지고 있는데 0 또는 1인데 예, 그 문제에서 나온 대로 평가 항목 중에 하나라도 불가 판정을 받는다는 게 뭔가요? 자, 그 오른쪽 4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세요. 뭐냐면 적절성, 경제적 타당성, 수용성, 자원의 이용 가능성, 적법성이죠. 영어로는 priority, economic, 그리고 acceptability, resource, 그리고 legality예요. 이게 이제 PEARL이죠. 다 처음 들어보신 거 아닌데 지금 네, 표정들이 안 좋으셔서. 자, 근데 이게 0 또는 1로 판정이 된다. 적절성은 괜찮은데 이코노믹도 괜찮은데
그렇죠? 수용도 할 수 있는데 자원의 이용 가능성도 괜찮은데 뭐가 문제가 생기다. 리갈리티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게 그러면 0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0은 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된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는 것은 평가 항목에 0 또는 1의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라도 불가 판정이 되면 보건사업은 시작할 수가 없게 된다. 그게 이 문제의 쟁점입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판정하는 것, BPRS나 펄의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익혀두시고 이론 강의 때 우리가 이론 강의가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겠지만 이 보건사업 기획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선생님들 이제 강론 자체가 보건사업 기획, 보건사업의 기획에 대한 논의가 과거보다 상당히 많이 중요해졌고 그 안에서 보건사업 기획을 하면요. 기획은 항상 관점이 어디에 있냐면 미래에 있어요. 예측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 그러면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선순위를 판정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올해 시험에 뭐가 출제될 건지를 명확하게 안다면 그것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포캐스팅을 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대한 효율성을 가지려고 하는 게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펄도 나오고 BPRS도 나오고 이런 이제 우선순위를 판정하는 논의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가 중요한 쟁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가서 다음은 건강증진의 적용 현장에 대한 설명들이다. A의 조건이 나타내고 있는 것과 B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쓰시오. 자, A와 B, 뭐 이거 답이 너무 간단한데 A에 들어가는 게 뭘까요? 건강도시고요. B에 들어가는 것은 건강증진 학교입니다. 건강증진 학교. 이제 저는 뭐 가급적 소스를 다 말씀드리는데 B에 나와 있는 그 사례는 강론서 안에서 지역사회 간호 수문사의 강론서 안에서 이 사례를 그냥 가지고 정말 건강증진 학교의 모형 실제 사례로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결국 우리가 건강증진에 대한 문제들을 다양하게 보는데 바로 직전 회의에 출제됐던 건강증진 학교의 논의가 사실 아주 일상적이고 중요한 것이었는데 놓쳤단 말이에요. 많이들 놓쳤어요. 근데 이것과 같은 위상에서 중요하게 따지면서 시험 문제 출제되지 않았던 게 건강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증진이란 개념도 중요하고 이론도 중요하고 그것을 실제 적용할 때 개인이나 가족이나 학교나 도시까지 지역사회까지 간다고 한다면 건강도시라는 것, 건강도시의 조건, 건강도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좀 잘 익혀볼 필요가 있겠죠. 단순하게 건강도시를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거기 4번 문제의 4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한번 읽어보고 가죠. 이미 선생님들이 잘 맞추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것을 가지고 건강도시의 내용 안에서 조건으로 삼는가. 자, 거기 보면 깨끗하고 안전하며 질 높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 첫 번째는 물리적 환경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생태계, 지속가능한 생태계, 안정된 생태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계층 간, 부문 간 강한 상호지원 체계와 착취하지 않는 지역사회. 이것도 역시 사실 안정성 안에 포함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개개인의 삶, 건강 및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시민의 높은 참여와 통제. 이건 실제로 주민의 참여 또는 시민의 참여 뭐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고 5번이 사실 가장 베이스죠. 뭐냐면 기본적인 요구가 충족되는가. 그리고 여섯 번째, 의사소통 내지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접근성. 그 다음 일곱 번째, 도시경제. 그쵸? 도시경제. 여덟 번째 보시면 지역사회 내 다른 모임들과 개인과의 연계가 되어지는가. 의사소통이 되는 것과 사실 아주 관련성이 있죠. 자, 아홉 번째,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공중보건 및 치료 서비스의 최적화. 건강도시를 얘기하는데 건강 문제가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베이스의 식량 자원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 건강이 계속해서 관리되어질 수 있는 치료 서비스라든가 공중보건에 대한 것들이 논의되고 10번 보시면 10번이 중요하죠. 높은 수준의 건강과 낮은 수준의 질병 발생. 제가 그렇게 문제를 내다가 다 지워버렸는데 문제를 열심히 내다가 지워가지고 시간을 많이 손해봤어요. 10번 문제에 높은 수준의 건강과 낮은 수준의 질병 발생을 볼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지표가 있겠죠. 지표. 그 지표가 뭡니까? 예를 들면 알파 인덱스라든가 또는 비례 사망 지수라든가 또는 유병률, 사망률, 발병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지역 사회 또는 그 도시의
건강 수준을 측정한다. 계량화해서 숫자화해서 측정한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관련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도시는 건강도시는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보시고, 건강도시를 이루어 가려다 보면 또 보건사업 기획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다 사실은 연결이 좀 돼요. 그래서 여기 B에 나와 있는 건강증진 학교를 실제 운영하는 거. 자, A번에 나와 있는 건 건강도시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그냥 나열해 놓은 것이고, B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B를 한번 읽어보죠. 대구의 땡땡 초등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비만율이 높아서 땡땡 3짱 프로젝트를 통해서 비만 힐링 캠프를 추진했다. 네, 비만 힐링 캠프. 그렇죠? 해당 학교는 현황 분석 결과 비만율이 21.3%로 전국 초등생의 비만율에 비해서 높고 생활 수준이 낮고 비교적 맞벌이부가 많아서 균형 있는 식단 관리가 되지 않고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섭취해서 방과 후에 학생들이 학원 등으로 내몰림으로써 운동량이 부족한 것이 비만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건강 증진 학교를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 가는지를 잘 보면 현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지금 선생님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이지, 근거는 과거에 기출됐던 문제 중에 BPRS를 가지고 뭘 하죠? 이 학교와 지역사회 전체 또는 이 학교와 국가 전체의 중학생들의 어떤 건강 행태를 비교해요. 그럼 딱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국에선 이 정도인데 여기는 지금 이만큼이다. 그래서 높다, 낮다. 그럼 왜 높냐, 왜 낮냐, 그 높은 이유가 뭐냐. 그것을 판단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전공보건 시험에서 물론 이제 딱 그게 이 프레임이 짜여 있거나 공식화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문제는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 안에서 특정한 건강 문제가 나올 것이고, 이건 지역, 정신, 성인, 여성, 아동을 다 통틀어서 말해요. 건강 문제가 나올 거, 이 건강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 이 건강 문제를 유발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가 제시될 겁니다. 지금 그 B를 보시면 건강증진 학교도 결국 무슨 얘기 하는 거죠? 이 건강 문제가 뭐예요? 비만이죠. 비만을 발생시킨 원인이 뭐라고 되어 있죠? 네, 그렇죠. 예, 여러 가지를 안 먹어야 되는 것들을 섭취하고 운동을 하지 않는다. 운동을 하지 않게 된 이유는 사회적인 요인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맞벌이 부부가 많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식단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원인들을 파악했으니까 마지막 세 줄은 뭐라고 돼 있죠? 중재 내용에 가서, 자, 이에 적절한 영양 교육과 함께 부족한 운동량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편성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중재예요. 이게 중재. 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시험 문제는 선생님들 올해도 분명히 시험 문제가 나오면 딱 이런 세팅으로 나누어서 무슨 건강 문제가 나오든지 그것과 관련된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게 문제에 나와 있든 안 나와 있든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그것에 근거해서 해결되는 방법을 찾아서 쓰거나 좀 정리하거나 거기 연결된 내용들을 답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제가 기입형 문제니까 뭐 그런 걸 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건강증진 학교라는 기본 세팅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건강증진 학교에는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정신과 관련된 파트들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세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원인을 파악한다는 개념이 뭐냐면 사정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한다. 양상을 확인한다. 그렇죠? 그래서 사정 단계를 거쳐서 그 문제를 뽑아내고, 그럼 나중에 사정, 진단하고 계획하고 수행하고 평가하는 단계로 가게 될 것이다. 딱 그 세팅으로 모든 문제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문제 자체에 대한 인식이 쉬워지죠. 그렇죠? 이게 아주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4번 문제를 보면, 이게 건강증진 학교랑 뭐 건강 도시랑 이런 거는 뭐 충분히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에서 어떤 이 흐름이 있어서 문제로 만들어질 때 무엇이 정말 중요하게 언급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내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의외로 선생님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싶어 하시니까 시험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냥 이제 우리가 공부를 편하게 하려면 다 필요 없고 그냥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를 100개만 찍어라.
이것만 난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리라. 나중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지금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남은 시간 안에 100개만 외우겠다. 이건 오로와 나싱이잖아요. 이게 되거나 안 되거나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암기를 하고 공부를 해 가되 분명히 지금 이런 관점들에서 계속해서 문제 안에 담겨 있는 그 틀, 흐름 이런 것들을 잘 익히시면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까지도 다 우리가 커버하고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5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건강증진 학교의 구성 요소, 이건 강론 안에서 이 부분을 다루는데 이미 시험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됐었죠. 구성 요소가 뭐냐면 건강증진 학교의 구성 요소는 건강한 학교 정책, 학교의 물리적인 환경, 학교의 사회적인 환경, 개인적인 건강기술과 실천 능력, 지역사회와의 연계, 그리고 마지막에 건강 서비스까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학교의 건강증진 학교에 있어서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왜 중요할까요? 학교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려면 학생들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개인의 건강 기술이나 실천 능력이 중요하죠. 그걸 개인의 지금 방금 봤던 비만을 생각해 보시면 개인의 기술이라든가 능력이 필요하고 중요한데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텐데 이렇게 바뀌는 데 있어서 뭐가 개입될 수 있는 거죠? 환경적인 요소들이 개입될 수 있죠. 이게 물리적인 환경도 되고 사회적인 환경도 되죠. 그리고 그걸 이제 물리적인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이 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이 개인이 속해 있는 특정한 지역사회와 연계를 시키는 것이 중요한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지역사회에 연계시켜 놓는 것을 그냥 둡니까? 뭘 하죠 여기다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거기 지금 건강 서비스라고 돼 있죠. 각 학교에서 제공하는 건강 서비스와 학교와 연계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지는 거. 그렇죠? 그러면 서비스가 제공되어지는 것, 여기는 환경이고 개인의 기술과 능력이 바뀌는 것에 있어서 사회적 환경이나 물리적 환경이 있고 서비스가 주어지는 것, 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뭐가 있죠? 제일 위에 건강한 정책이 있죠. 정책. 그러니까 결국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 뒤바뀔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정책이 있고 학교의 물리적 환경이나 학교의 사회적 환경이 있고 개인의 건강한 기술과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지역사회와 연계되어지고 그렇죠?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건강증진 학교에 있어서 실제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관심이 뭐냐면 좀 전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이론에 있어서의 구성 요소가 뭐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론이 뭘 하는 거냐면 실제를 설명하려고 하죠. 실제를 설명하는데 이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실제든 간에 그 실제를 설명하는 이론을 정확하게 안다면 그 이론에서 사용되어지는 구성 요소를 우리가 알아야 문제를 풀어요. 문제는 분명히 여기서 나와요. 특정한 이론의 특정한 구성 요소를 문제에다 만들어서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론이 나오는지만 알면 문제가 풀려버리잖아요. 내가 그 이론을 안다는 가정하에. 제가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만 선생님 이게 지금 이제까지 했던 내용들을 사실 다 정리하는 거죠. 계속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 1월달부터 지금까지 무슨 논의를 한 거냐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이제까지 나온 건 뭔가,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건 뭔가 계속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죠. 건강증진과 관련된 학교라든가 건강도시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다 이런 특정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그 안에서 설명되고 이해될 수가 있다라고 보면 충분하게 우리가 풀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5번까지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5번은 아마 선생님들이 지금 4번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는 조금 더 실제적이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구체화된 그 구성 요소가 바로 등장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다음 사례를 읽고 오마와 문제분류 체계를 이용한 간호진단을 완성하시오. 이것도 강론 안에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제가 좀 바꿨어요. 변형을 시켰는데. 자, 읽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6페이지 왼편에 보시면 결국 그 사례에 대해서 뭐 하는 거죠? 사례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선생님도 우리가 지금 거의 이제 9개월 넘게 1월부터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계속 관심이 뭐냐면 좀 전에도 썼는데 문제가 뭐야? 문제의 원인이 뭐야? 그래서 원인을 어떻게 알았으니까 중재는 어떻게 할 거지? 이거에 계속 관심이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사례도 보고 나면 이 사례의 문제가 뭡니까? 이 문제를 다른 말로 하면 진단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진단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에 관심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그게 아니라 중재 자체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죠? 이 진단을 구체화해봐라 이거예요. 그게 오마하 문제분류 체계죠. 그래서 오마하 문제분류 체계에서
자, 거기 보면 영역, 문제, 수정인자, 증상과 증후로 뭘 해요? 진단을 설명해 주는 거죠.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나름대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실제를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기억에 들어가는 게 뭐냐? 기억에 들어가는 것은 위에 상황을 보니까 문제 다 읽어보셨겠지만 뭐예요? 나가려고 하다가 전선에 걸려 넘어졌다. 왜 전선을 거기다가 두셨을까? 이게 이제 환경과 관련된 문제죠. 환경. 기억에 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환경입니다. 환경이고 문제는 거주지에 관련된 것이고 위험한 물건의 불완전한 보관이라든가 부적절한 안전장치 이런 것이 이제 이 문제 안에서 인식된 현재 문제에 대한 자 이렇게 설명하죠. 실제에 대한 해석이에요. 실제에 대한 진단이 영역과 문제와 수정인자와 증상 증후로 그렇게 풀어진 겁니다. 오마하 문제분류 체계를 우리가 안다고 하더라도 막상 이게 문제로 딱 주어지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사례인 거죠. 한편 이제 니은에 들어가는 것은 답이 뭐예요? 생리적 영역입니다. 생리적 영역. 자, 왜 생리적 영역이냐면 문제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박 씨가 왼팔을 감싸면서 매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럼 이것이 통증을 느끼고 있으니까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은 것이다 이거예요. 개인의 실제적인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증상과 증후는 뭐냐면 불편감을 느끼고 통증을 표현하고 얼굴을 찡그린다. 이게 이제 증상 징후의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기억과 니은에 들어가는 것만 제가 물었지만 사실은 어떤 사례가 주어지면 그 사례에 근거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서술할 것이냐 근데 그 서술의 근거가 뭐냐? 여기서는 오마하 문제분류 체계를 가지고 분류를 해라. 오마하 문제분류 체계를 가지고 이 틀을 근거했을 때 그러니까 이 이론에 근거했을 때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쓸 것인가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6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6페이지 오른쪽 박스에 보면 환경, 심리, 사회, 또 생리적, 또 건강 관련 행위에 따라서 각각 그 관련된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바로 밑에 보세요. 6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오른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오마하 분류 체계의 종류에 가서 진단 분류 체계와 중재 체계의 결과에 대한 등급 척도를 위한 체계 등은 3가지가 있어서 지역사회 진단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뭐만 물어본 거죠? 첫 번째 것만 물어본 거예요. 진단 분류 체계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도 있죠 사실? 중재도 있잖아요. 중재도. 그쵸. 중재 체계가 있어요. 오마하 중재 체계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다음 페이지에 7페이지 왼편 하단에 써놨어요. 7페이지 보면 한번 보고 갈까요? 거기 보면 보건교육 지도 상담, 치료와 절차, 사례관리, 감독. 그쵸? 이게 중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중재를 물어본 게 아니다. 예, 선생님들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어떤 이론이 그 이론의 구성 요소가 여러 가지가 존재하잖아요. 그럼 그 여러 가지를 문제 하나에서 다 물어볼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론을 사용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떤 이론을 가지고 문제를 냈는가가 중요한 거다. 그럼 오마하 문제분류 체계를 가지고 문제를 냈다면 거기서 물어볼 수 있는 문제에서 사용한 구성 요소가 틀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아는가 모르는가가 쟁점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걸쳐서 그 오마하 문제분류 체계 그리고 오마하 중재 체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되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오마하가 아니라 뭐 난다가 나올 수도 있고 ICMP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왜 이제 문제를 저는 그런 문제를 많이 안 냈냐면 너무 이게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오래됐기 때문에 오마하 문제분류 체계도 이제는 굉장히 올드 패션이에요. 오래됐어요. 시험 문제 출제된 것도 그렇고 지금 활용되어지는 것도 상당히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낸다면 참 구식이다라고 생각이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진단적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건 이 분류 체계를 내는 것은 가능한 문제고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 문제에서의 문제가 뭔가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그 문제 자체에 대한 해석을 하는가 아니면 이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사용하는가 자꾸 이제 그렇게 보시면 뭘 봐야 하고 어떤 것들이 익혀져야 되는지가 조금 더 명확해지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한 10분만 휴식하고 나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